215만원. 내 연금액이 딱 거기서 멈췄습니다. 2016년에 명예퇴직할 때는 나름 계획이 있었어요. 7급 기능직으로 30년 넘게 성실히 일했고 월급이 크진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국민을 위해 땀 흘렸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퇴직하면 연금이야 물가에 맞춰 조금씩 오르겠지. 그래도 노후가 불안정하진 않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이 동결되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기에 퇴직한 수많은 공무원이 비슷한 좌절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215만 원이나 나오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따져봅시다. 10년 전 215만 원과 지금 215만 원의 가치는 같을까요? 물가는 오르고 전기세도 식비도 교통비도 다 오르는데 연금이 5년간 그대로였어요. 공무원 연금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노후 설계는 완전히 흔들립니다. 왜 동결이 됐을까요? 2015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었죠. 그 당시에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겠다며 연금 인상률을 억제하는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물가 연동조차 안 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동결 상태였어요. 정부 재정 문제, 사회적 합의 이런 명분들은 있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했죠. 특히 2016만 2020년 사이 퇴직한 사람들은 딱 그 동결 구간에 걸려서 피해가 집중됐어요. 첫 번째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62세 어씨는 2017년 명퇴한 기능직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퇴직 직후 연금이 212만 원 정도였는데 5년간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아껴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가족 병원비, 식비 상승, 손자 돌보며 생기는 지출까지 겹치면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동결 사실을 알고 너무 허탈했다고 해요. 연금은 물가 따라 오르는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도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5세의 B씨입니다. 2018년 정년퇴직으로 나왔는데 이분은 퇴직 전부터 아파트 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휠 정도였어요. 퇴직하면 연금으로 이자 내고 조금 남는 돈으로 살면 되겠다는 게 계획이었죠. 그런데 연금이 5년간 동결되자 대출 이자율이 오를 때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금이 조금씩이라도 올랐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거라며 한숨을 쉬어요. 결국 68세가 된 지금도 경비 알바를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세의 C씨인데 이분은 2016년 명퇴 직후 연금이 215만 원이었어요. 가족과 시골로 이사해 살림을 줄이고 자급자족하듯 살았습니다. 문제는 5년이 지나자 예상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농자재 가격, 경유값, 심지어 택배비까지 다 올랐는데 연금은 그대로. 시골에서 살면 싸게 살 수 있다는 환상이 깨지고 결국 자식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빌려 쓰게 됐다고 합니다. 연금이 동결되지 않았다면 이런 신세 안 됐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건 뭘까요?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퇴직 직전까지는 연금 설계를 할 때 다들 정부와 제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물가 연동, 안정성.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서 당신들 세대만 5년간 동결이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도 이걸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졌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로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퇴직을 준비하거나 갓 퇴직한 분들이 이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이 오르겠지 같은 막연한 낙관은 금물이에요. 정부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연금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동결 구간이나 인상률 제한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설계는 반드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짜야 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은 노후의 가장 큰 적이에요. 215만 원이 10년 뒤에도 215만 원이면 생활 수준이 반토막 날 수 있어요. 지금 50대라면 연금만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알바든 임대소득이든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이든 반드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는 속도는 너무 빠르고 세대 간 연금 부담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이제는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더 이상 무조건 오르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퇴직 세대가 왜 분노하고 왜 불안한지 이해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215만 원이면 살만하지 않냐는 시선이 아니라 왜 저 세대가 피해를 봤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설계 중인 분도 있을 겁니다. 부디 이 동결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슬픈 현실이자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이어서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적 관점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과 주의사항을 담아 위 내용에서 다른 현실적 문제 퇴직, 공무원 연금 동결, 노후 자금 계획 실패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접근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나도 저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지? 이제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연금은 변동성이 있다는 전제를 반드시 깔고 설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매달 자동으로 오르는 월급으로 생각하세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말했듯이 2016만 2020년 동안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동결됐습니다. 국민연금도 정치적 합의나 재정 악화 상황에서 인상률이 제한될 수 있어요. 즉, 지금 예상되는 월수령액을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설계하면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흔히 이런 방식으로 조언합니다. 기본 시나리오 현재 예상액 기준, 보수적 시나리오 인상률 동결 가정, 극단적 시나리오 생활비 물가 상승률이 연금 인상률을 초과, 보수적 시나리오로도 충분히 유지 가능한 생활비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215만원 나온다 하면 실제로는 200만원 이하로 유지 가능한 생활비 구조를 짜야 해요. 이 차액을 저축하거나 예비비로 남겨두면 예상 못한 물가급 등이나 연금 동결 때도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노후 생활비 항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리해 관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소비가 탄력적이에요. 올해는 휴가 좀 줄이자, 외식 조금 덜 하자, 이런 식으로 변동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비가 문제입니다. 주거비, 임대료 관리비, 건강보험료, 공과금, 차량 유지비, 이건 줄이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연동해서 올라가죠. 많은 퇴직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이에요. 한 60대 퇴직자는 연금 220만원 나오는데 지역 건강보험료가 20만원 넘게 나갑니다. 국민보험료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빡빡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팁!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활용, 소득 분리신고, 재산정신청 등 불필요한 차량 처분 고려, 세금 보험료 유류비 부담, 난방, 전기료 절약, 구조 개선, 보일러 점검, 단열 보강, 이런 고정비 절감 노력이 은퇴 생활의 안전판이 됩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한 가지라도 추가로 만들어 두세요. 연금만으로 산다는 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한 63세 분은 2017년 명퇴했는데 215만원 연금 외에 월 30만원 정도 자그마한 원룸 임대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동결 기간 동안도 훨씬 여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물가가 오르고 연금이 동결되어도 다른 수입이 방어막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수입이 크지 않아도 중요합니다. 소규모 임대소득, 단기 알바, 택배, 상하차, 편의점, 경비 등, 유튜브나 블로그 소액 광고 수입, 농산물 소규모 판매, 심지어 월 10만 20만원의 추가 현금 흐름만 있어도 연금 동결이나 지출 예외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넷째, 물가 상승을 직접 관리하는 소비 전략을 개발하세요. 많은 분들이 물가 오르는 건 정부 탓이라며 불만만 갖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결국 스스로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량 구매 및 저장이 가능한 품목, 구비, 세제, 화장지 등, 식단 단순화, 채소 위주, 가공식품 축소, 할인마트, 직거래 장터 적극 활용, 가스 전기 사용량 주간 모니터링, 통신비, 보험비 비교 견적 통한 절감, 작은 지출 구조 조정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째, 가족과 솔직하게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세요. 은퇴 후 지출 문제는 부부 갈등으로도 번지기 쉽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명퇴하자더니, 당신이 연금으로 충분하다더니 하는 식이죠.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 요청할지 말지 명확히 합의.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지원 한도 명확히 설정. 부부 각자의 생활비 관리 책임 나누기. 이걸 안 하면 연금이 아무리 나와도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결국 행복하지 않은 노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연금은 보험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연금이 든든한 안전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기대서 은퇴 설계를 하면 작은 제도 변화나 동결 같은 예외 상황이 오히려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2016만 2020년 동결 세대의 분노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시스템을 맹신하지 말고 개인이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해야 한다. 누구도 당신의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지출 줄이고 추가 수입원 만들고 가족과 협의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감당할 준비를 해두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은퇴 대비 전략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도 혹시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재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대신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준비할 때만 가능합니다. 은퇴 준비 정말 괜찮은가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난 10억 자산이 있으니까 은퇴는 걱정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40대가 되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10억이라는 숫자가
은퇴 후에도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 자산을 모으고 은퇴 후엔 그 자산을 기반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꿈이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와 지출,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삶의 변화가 당신의 계획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10억 자산이 있어도 은퇴 후 무너진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은퇴 준비의 함정을 짚어보고 안전한 은퇴를 위한 방향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례 1 10억이 모자란 이유 마이너스 예상 밖의 의료비 폭탄. 김모 씨는 42세에 이미 10억 가까운 자산을 모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퇴 후 삶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58세에 은퇴한 뒤 몇 년간 여유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치료비와 간병비, 재활 비용으로 매달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결국 5년 만에 모든 자산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집을 팔고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며 심리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은퇴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의료비와 장기 요양 계획을 간과했던 겁니다. 좋은 자산이 많아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의료보험과 장기 요양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2. 사례, 이 자산 관리의 실패 마이너스 투자, 손실의 함정. 이 모 씨는 40대 중반에 부동산 투자로 12억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했죠.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고 건물 유지비와 세금, 그리고 공실 문제로 인해 예상 수익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산 관리 계획 없이 모든 돈을 부동산에만 집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는 70대 초반에 모든 자산을 처분해야 했고 남은 돈으로 소박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투자로 돈을 번 사람도 계획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좋은 은퇴 자산을 관리할 때는 한 가지 분야에 몰빵하지 말고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이나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사례 3 은퇴 후 과소비 마이너스 생활비의 늪. 박 모 씨는 45세까지 10억을 모아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명품 옷을 사고 외식을 자주 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65세가 되기 전에 자산의 80%를 소비했고 이후에는 남은 돈으로 간신히 생활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의 소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좋은 은퇴 후에는 소비 습관의 변화가 필수입니다. 수입에 맞춰 지출을 줄이고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 안전한 은퇴를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많은 자산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은퇴를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라. 보험 가입이나 응급 자금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산을 다양하게 관리하라. 부동산, 금융상품, 연금 등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소비 습관을 점검하라. 은퇴 후에는 지금의 생활비를 유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은퇴 준비는 나이와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억이 있어도 무너질 수 있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은퇴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0대 10억 자산자도 은퇴 후 무너졌다. 당신의 미래는 안전할까?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숫자만으론 부족합니다. 은퇴 준비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구조와 전략의 문제다. 얼핏 들어보면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억이나 20억 같은 숫자로 은퇴의 안전성을 가늠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자산이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실패한 사례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배우고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 3가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의료비와 돌발 상황 대비 은퇴의 가장 큰 폭병. 은퇴 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자신감으로 의료비를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돌발적인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례 내 건강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박씨 61세는 은퇴 전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는 건강하다는 믿음으로 별다른 의료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3년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활 과정에서 추가적인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의료비로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갔고 그가 모은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산이 소진된 뒤 은퇴 후 안정적이어야 할 노후가 불안정한 싸움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건강할 때 미리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점검하세요.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총 자산의 1020%를 별도로 준비해 두세요. 2. 자산 관리의 함정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퇴 자산을 관리할 때 한 가지 투자 방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나 특정 주식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전략은 상승장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장이 변동될 경우 한순간에 자산이 흔들릴 위험을 가져옵니다. 사례 내 건물만 믿었는데요. 김씨 65세는 은퇴 전 부동산 투자로 자산 15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부동산만큼 안전한 자산은 없다고 믿었고 모든 자산을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유지비와 공실률이 높아지며 수익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며 매각을 시도했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상했던 은퇴 후 수입의 절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자산의 30%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연금보험이나 채권형 펀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현금처럼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리스크를 줄이세요. 3. 은퇴 후 소비 습관 돈보다 중요한 건 지출 관리.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은퇴 초기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행, 취미, 가족 지원 등 은퇴 초기의 자유로움이 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비 습관이 계속되면 자산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사례 소비를 줄이기 너무 힘들어요. 윤씨 59세는 은퇴 후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여행, 친구와의 외식,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며 한 달 생활비는 7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소비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7년 만에 자산의 절반을 소진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은퇴 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매달 생활비를 예산 내에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은퇴를 위한 3가지 실천법. 의료비 비상자금과 보험 준비. 건강은 자신감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 한 가지 투자 방식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자산군의 분산 투자에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지출 통제와 우선순위 설정. 은퇴 후의 소비는 내게 진정 중요한 것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쓰는 방법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결론 숫자가 아니라 계획이다. 결국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숫자는 겉모습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구조와 전략입니다. 은퇴 후 삶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억 자산이 있어도 준비가 부족하면 무너질 수 있지만 철저한 계획이 있다면 적은 자산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흔들림 없이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한 편의 영화 같기도 하고 동시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은퇴 후의 삶은 편안할 거라 생각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대기업 임원 출신도 은퇴 후에 뜻밖의 일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짜 은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대기업 임원 은퇴 후 편의점 알바. 가족을 위해 하루 12시간 서 있는 62세 남성의 현실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은퇴 준비만 철저히 해도 인생은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 안전망이 생각보다 미흡하고 경제 상황이 변동성이 큰 현실에서는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는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 62세 김현수 씨의 이야기. 대기업 임원에서 편의점 알바로. 김현수 씨는 30년 넘게 한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의 동료와 후배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의 아이콘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도 은퇴 후의 삶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정년퇴임 후 충분한 퇴직금과 연금이 있을 거라 믿었지만 가족의 의료비와 자녀 교육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생활비 부담이 점점 쌓이면서 은퇴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가족을 위해 선택한 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모습은 그동안 회의실과 사무실에서 정제된 모습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던 그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며 웃음 섞인 한숨을 내뱉기도 합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은퇴 전 재정 계획의 중요성과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60세 박민수 씨 중간 관리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로의 전환. 또 다른 사례로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박 씨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 출신으로 회사에서 꾸준히 승진하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받게 될 연금과 퇴직금이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그는 가족의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퇴직 전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도 은퇴 후에 이렇게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뛰어야 한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라고 박 씨는 말합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도 이제야 비로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며 젊은 시절 꿈꿨던 자유로운 은퇴 생활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은퇴 준비라는 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3. 63세 이정수 씨 연구원에서 경비원으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현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63세의 이정수 씨입니다. 이 씨는 한때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첨단 기술 개발에 참여하며 미래를 꿈꾸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은퇴 후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 이상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생활비 마련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작은 동네 가게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가 연구원으로서 쌓은 수많은 논문과 특허들이 이렇게 경비원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라며 이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다시 한번 결심을 다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 반드시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교육이나 전직 지원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 그리고 그 이후 우리 모두의 고민. 위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 나는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은퇴 후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이 팽배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예상 밖의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의료비, 자녀 교육비, 그리고 사회 전반의 경제 불안정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급격한 경제 구조 변화와 함께 기업들의 복지 체계 역시 예전만큼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 제도가 그리 큰 문제 없이 운영되었지만 요즘은 고용 형태의 다양화, 비정규직의 증가, 그리고 경제 위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은퇴 후 생활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은퇴 전부터 자신의 미래 생활비,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 부양 문제 등을 꼼꼼히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재테크와 투자, 그리고 자기 개발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도 은퇴자들을 위한 안전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은퇴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분적 업무 재배치를 통한 제2의 커리어 기회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세 분의 사례는 개인의 선택과 한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때. 여러분, 은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수 씨, 박민수 씨, 이정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안타까운 현실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사회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온 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은퇴 준비와 더불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작은 준비들이 미래의 큰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은퇴 후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미래를 위한 준비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앞서 소개한 김현수 씨, 박민수 씨, 이정수 씨의 사례를 보면서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의 벽과 그에 따른 부담감이 실감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것은 바로 앞으로의 길,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와 대안입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예기치 못한 변화와 경제적 부담 앞에서는 누구나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과 사례를 통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전부터 시작하는 평생 준비의 중요성. 은퇴를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인생의 새로운 시작, 즉 또 다른 커리어로의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55세의 은퇴를 앞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베이킹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의 안정된 수익과 명성을 뒤로한 채 작은 카페를 열기 위해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직접 만들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베이커리로 꾸준한 수입을 얻으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죠.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열정과 재능, 그리고 미래의 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정해진 커리어가 끝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준비를 미리 해두면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을 때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안전망과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와 재교육, 재취업 프로그램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B씨는 60세의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은퇴를 준비했지만 갑작스러운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행히도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IT 분야의 기초를 배우게 되었고 그 결과 프리랜서로 소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은퇴자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은퇴자는 단순히 연륜 있는 노동력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중한 인재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기회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3. 심리적 준비와 가족 간의 소통. 경제적 준비와 사회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수입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느낌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위험도 큽니다. C씨의 경우 63세의 은퇴 후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자신이 쌓아온 경력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생활 계획을 미리 가족과 공유하고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이 가족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다 해결해야지라는 고집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대처 방안,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 위의 사례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모두는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재정 계획의 다각화. 단순히 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투자와 저축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해 두세요. 재테크 서적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 은퇴 전에 미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는 은퇴 후 새로운 커리어로 전환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족과의 꾸준한 대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나 걱정을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가족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서로를 격려한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 또는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전문가와의 상담. 재정, 심리, 커리어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시점이라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향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불확실한 미래, 그러나 희망은 있다. 현실은 때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도 은퇴 후 편의점 알바나 배달, 심지어 경비원으로 전향해야 하는 사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준비하자라는 중요한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뒤의 잔해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재정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사회 전체가 은퇴자들을 위한 안전망과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면 누구나 존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퇴 후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의 미래를 책임지고 지금 당장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은퇴 후 한국이 답일 줄 알았는데 68세 전직 대기업 임원의 뼈아픈 후회.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50대 중반부터 국내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를 하며 은퇴 자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부러워하는 시선이 많았죠. 국내 최고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냈으니 노후 준비도 완벽하겠지?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 역시 60대 중반이 넘어서면 적당히 은퇴하고 평온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늘 꿈꿔왔던 건 퇴직 후 한국에서의 여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한국에 돌아오면 모든 게 정리되고 편안해질 거야. 저는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일해봤고 국내에서도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가 본 경험이 있으니 어디서든 적응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은퇴 자금도 든든하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3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구어체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은퇴 후 한국 정착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노후 자금. 이 정도면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재정적 문제입니다. 저처럼 대기업 임원까지 하면서 꽤 괜찮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어느 정도 자산은 갖추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펀드 같은 데에 투자도 해놓았고 한국에서 살 작은 아파트 한 채도 미리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내 은퇴 후 삶은 충분히 넉넉하겠지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돈 나가는 구석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검진이며 병원비가 크게 늘었고 대기업 임원 시절엔 회사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주던 보험 혜택이나 복지 혜택이 끊기다 보니 생활비 지출 구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게다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또 생겼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갑자기 병원으로 입원하시면서 간병 비용이 필요한데 형제 자매 중에서 제가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여겨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담이 제게 쏠렸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죠. 그러다 보니 새로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는데 계속 돈이 나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무리 탄탄해 보이던 제 노후 자금도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내가 계산했던 은퇴 자금이 실제 생활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절감했죠. 그래서 은퇴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1.5배 이상은 아니 2배쯤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이 남으면 좋지, 모자라면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막상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사례는 인간관계와 외로움에 관한 겁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에는 늘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회의하고 보고서 검토하고 바쁘게 살았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많아도 외롭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주변에 늘 저를 찾아주는 직원들과 팀원들이 있었고 회사 내의 모임이나 경영진 모임 등으로 바쁘게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그 바쁘던 생활이 싹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제야 드디어 나만의 자유시간이 생겼다 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주위에 대화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회사라는 조직 밖에서 바라본 제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대부분 업무를 매개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60대 후반이면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하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죠.
그런데 다들 사정이 달라요. 어떤 분은 자녀 돌보랴, 손주 보랴 바쁘고 또 어떤 분은 아예 해외로 이민 가버리기도 하고요. 예전엔 친하게 지냈지만 서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막상 함께 산책이라도 하자고 연락할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은퇴해서 집에만 있으면 생각보다 우울감이 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서 초반에는 골프나 등산 모임에 가입하고 동호회 활동도 시도해봤지만 그 모임들도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흥미가 떨어지고 생각만큼 관계가 깊어지지 않기도 했어요. 결국 이런 외로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가 나를 먼저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다가가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은퇴한 이후에도 인간관계를 맺고 살갑게 유지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3하루 한 번 병원 가는 게 일이 될 줄이야.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과 의료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젊을 때야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50대 후반까지는 큰 지병 없이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60대 후반이 되니 눈에 띄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잔병 치레부터 시작해서 한 번 아프면 회복도 오래 걸리고 몇 달에 한 번은 꼭 병원을 찾게 되기도 하고요.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의료 환경에 대해 늘 장점을 듣고는 했어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 진료비도 저렴하다, 서비스가 좋다 등등. 그런데 막상 국내에서 은퇴 후 살아보니 생각보다 제도도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나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더군요. 물론 예전보다 나아진 점도 많지만 제가 생각했던 병원 이용은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환상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잔잔한 질환들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 과를 옮겨 다니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1차 병원에서 진단서 떼오라, 2차 병원에서 재진 받으라 하는 식으로 서류 작업도 늘어나고요. 조금 더 심각한 병이라도 생기면 긴 대기 끝에 전문의를 만나야 해서 하루가 다 가버리기도 하죠. 일부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해외보다 의료비가 저렴한 편이라고 하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달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 간병하느라 그 부담을 직접 체감했거든요. 그래서 은퇴 전에 미리 장기요양보험이니 간병보험이니 여러 가지 보험 상품들을 꼼꼼히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젊을 때 큰돈처럼 보여도 나중에 은퇴 후 생각지 못한 병원비를 마주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은퇴 후 다시 생각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살기 편하다라거나 해외보다 물가가 싸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은퇴 후 한국 정착을 고민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기대를 안고 귀국했고 나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국가나 제도적인 문제 이전에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어떻게 내 생활을 설계했는지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돈 문제는 늘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회사가 끝나면 사람 관계도 끝난다는 걸 자주 봅니다. 은퇴 후 마음 맞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고 교류할 자리를 마련해야 해요. 건강은 안 좋기 시작하면 연달아 문제가 생깁니다. 보험, 간병, 요양시설 등은 미리미리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생활 인프라나 음식, 문화 접근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해외로 다시 나가서 살려니 또 그곳의 환경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결국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어디에 있든 어떤 생활을 하든 결국 자신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달라지더군요. 저는 68세가 된 지금 여전히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모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준비했어야 했다는 후회를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라도 저는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하며 좀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기쁨을 찾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솔직한 후회담이 혹시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면 한꺼번에 찾아오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다양한 관점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퇴 후가 무조건 편하고 좋을 거야 라는 환상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 이야기가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진솔한 은퇴 후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처럼 지나치게 낙관하기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고 꼼꼼하게 은퇴를 준비하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힘내세요. 제가 조금 늦게 깨달았지만 우리의 노후도 노력 여하에 따라 나름대로 멋진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